저는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입사해서 제가 영혼까지 끌어서 소비하는 일정 기간을 거쳤었어요.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빚이 3천만 원 정도가 생겼었는데요. 음, 그때가 29살 때였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을 가지기까지 음. 굉장히 많은 종류의 투자를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책도 쓰고 여기 유튜브 출연도 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비상천만. 그 삼성전자 입사도 어렵지만, 네, 삼성전자가 또 대기업이고, 연봉도 많은 네, 편에 네, 속하잖아요. 맞습니다. 노트 하시다가 빚이 3천만 원이 아, 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면요. 네. 저는 입사하자마자 네. 2010년 4월에 제가 입사가 확정이 됐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 때는 2010년 8월이었어요. 그럼 이제 음, 그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은 제가 여전히 돈이 없잖아요. 네. 학생이었고 졸업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좋은 정보를 하나 입수했어요. 이렇게 입사자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좋은 정보들을 주시더라고요. 음. 마이너스 통장을 1금융권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좋은 정보. 네, 좋은 정보였어요. 신용등급은 아마 어, 6등급 정도가 될 거다, 네. 처음이면. 그리고, 연이율은 한 7% 정도 될 거고, 어떤 이렇게 은행의 담당자를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커뮤니티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유행이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런 유행이 있었냐면, 앞으로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도 돈을 쓸 시간이 없다.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빨리 돈을 이렇게 땡겨서 쓰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 분위기에 힘입어 바로 은행에 갔죠. 입사 이렇게 확인증을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또 한 며칠 후에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시고, 네. 또 이렇게 물건도 사시고 그러시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다가 바로 그렇게 돈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뭐 명품을 지르거나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과한 소비를 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좀 잔잔한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좀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압구정에서 이렇게 브런치도 먹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우아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브런치 즐기고 또 아울렛 가서 예쁜 옷도 사서 입고 그렇게 하면서 소소하게 소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입사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입사하고 나서는 정말 좀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 하듯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제로 좀 그 네. 삼성전자 들어가셨을 때 노동 강도가 좀 세고 스트레스도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근무를 시작했던 때가 2010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약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시대였고요. 제가 아침에 6시 반 차를 타고 회사를 진짜요? 출근을 해서 도착해서 이제 8시 전에 출근을 했어야 돼요. 8시 전에 출근을 해서 퇴근했던 시간은 9시, 10시, 11시 이때쯤이었어요. 그 월, 화, 수, 목, 금.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었고 네. 근데 주 5일 중에서 한 2, 3일은 또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고 이제 부서에 여자 별로 없고 하니까 되게 예뻐해 주신다고 회식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조차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됐고 새벽 1시까지 막 그렇게 회식하는 날도 무지기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바쁘게 살고 때로는 뭐 토요일 날도 회사를 근무를 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좀 보상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보복 소비로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 그 삼성전자에 네. 그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소비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네. 열심히 좀 살고 모으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진 않았나요? 당시에 제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 2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께서도 경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으시고 하는데 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소비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빚이 3천만 원 되기까지 네. 이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았고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받자마자 이제 조금씩 어. 찔끔찔끔 쓰기 시작했고, 또 그때 제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너가 이제 독립하니까 처음에 보증금은 마련해주겠다라고 해서 보증금 월세 1,000만 원에 이렇게 월세 한 50만 원짜리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또 그것도 그 1,000만 원도 쓰겠다고 단기 월세로 바꾸면서, 단기 월세라는 게 이제 네. 한 달 정도의 보증금만 놓고 이렇게 월세를 놓는 그런 단기 월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을 제가 또 이제 소비하는데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진 돈은 다 쓰고 연봉으로 받는 월급 같은 것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에 그것도 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을 때는 1년에 진짜 9천만 원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근데 그렇게 네. 소비를 하실 때, 네.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는 책을 읽었으니까 네. 이제 주식으로만 거의 5억, 네, 5억 네. 6억을 이제 굴리게 되신 거잖아요. 네. 엄청난 변화인데 네. 어떤 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29살. 네. 이제 그때쯤이 됐을 때 딱 28에서 9살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연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28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핸드폰 요금이 없어서 연체됐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고객님 잔고를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연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문자를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래도 들었던 풍월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연체되면은 굉장히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핸드폰 요금이 비싸봐야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것도 빠져나가지 못해서 연체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후에 또 이제 카드값도 나가야 될 게 있었고 해서 계속 줄줄이로 내가 나가야 될 돈들이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요청드려서 이렇게 급한 불을 끄기는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좌절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아해지기 위해서 좀 꾸미고 좋은 소비하고 그렇게 하면 난 되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그때 힘들었었고 또 나이가 나이였는데 그 당시 29살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었잖아요. 이제 곧 30인데 나는 이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지인데 여자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저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왜 그랬었냐면 제 책에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즐겨봤던 드라마가 어떤 게 있었냐면 섹스 앤 더 시티나 올드미스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20대 여자들과 30대 여자들은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30대 여자들은 20대에 이렇게 좀 항상 치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렇게 30대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사실 29살이랑 30살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그 한 살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 때는 그게 그렇게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고 이제 내가 30살이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이제 여자로서의 이런 아름다운 삶은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독거노인으로서 앞으로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독거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돈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9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스스로 부자가 돼야겠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이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그때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이제 180도 바뀌면서 이제 조금씩 부가 늘어나시면서 이제 자산가로 이렇게 가시는 건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그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드라마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그런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나 뭐 패러다임 이런 게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30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예쁘고 좋은 나이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어려 보이시긴 한데 그래서 30살이면 굉장히 예쁘고 좋을 나이인데 제가 저만의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편견에 갇혀서 세상을 더 이렇게 좋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능성 한계를 저버렸다라고 할까요? 음. 한계를 만들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만 갇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어느 나이 때든 20대든 30대든 그 경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관심사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20대 때의 관심사랑 30대 때의 관심사랑 40대 때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지. 그 뭐 경쟁을 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약간 이제 그 20대, 30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네. 요즘에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저금리에 네. 이제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격차도 커지고 맞습니다. 약간 뭐 흑수저론 이런 것도 좀 많이 대두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2030 세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심리가 강한데 혹시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20대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특히 20대 초중반이었을 때는 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에서 오는 그 복리에 이로움을 누리셔야 되는 건데 저도 그 어렸을 때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투자 실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빨리 내가 소비해서 내가 빨리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도 제가 제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그렇게 소비를 했던 걸지도 몰라요. 제 자신을 빨리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아하고 좀 고급스럽고 빨리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하면 제가 되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전히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좀 천천히 가보자,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또 가끔씩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이뤄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그거를 이제 되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20대 분들의 불안한 마음, 빨리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자산을 달성하는 속도보다 다른 자산들이 커나가는 속도가 더 큰 거에 대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그 투자하는 과정 중에 겪으시는 거고 결국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돈은 복리로 불어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지?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의 패러다임이 딱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투자를 하시고 모아 나가실 때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 돈은 어느 정도 문칫돈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차분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아까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5년 정도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한 5년 정도면은 좀 이렇게 좀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될까요? 저는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5년 게 정도. 뭐냐면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생활비가 100만 원, 정말 타이트하게 쓰신다면 100만 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쓰신다면 150만 원 쓰시고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투자의 방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5년이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5년 정도에 1억 넘는 돈을 모으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1억 이상의 목돈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 돈을 내가 따로 이렇게 투자금을 뺏쓰지 않는 한 그걸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면 그 돈은 이제 목돈이 돼서 스스로 불어나요. 그 스스로 불어나는데 그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런 이제 속도들이 점점 더 저는 빨라진다라고 느껴요. 시황이 좋으면 그게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시황이 좀 나쁘면 좀 더 천천히 성장을 하겠지만 그건 반드시 한 또 몇 년의 시간 후에 또 이렇게 불어나서 내가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5년을 말씀드린 건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월급은 또 다 다르니까 그게 5년이 되실 만한 분들도 있고 2, 3년이 되실 분들도 있고 10년이 되실 분들도 있고 상황은 다 다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월급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억 정도? 네. 1억 정도에 좀 들어가면은 이제 늘어나는 부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 네, 그렇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이제 그 빚
빚이 좀 있으셨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억을 모으셨고 그렇게 해서 네. 2, 3억 계속 굴리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빚에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좀 바뀔 때 네. 그 정도는 얼마나 좀 걸리신 거예요? 빚에서 이제 빚 3천만 원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것까지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정도. 꽤 오래 걸렸는데 정말 그것도 그때 이렇게 저희 회사가 좀 그렇게 좋았던 타이밍이 아니었어가지고 보너스도 안 나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간신히 해서 그 3천만 원을 모아서 이걸 갚았어요. 저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또 혼자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다 보면은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그렇죠. 넘게 이렇게 나가요. 그 이제 100만 원 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많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걸려서 3천만 원의 빚을 청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모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빚을 한번 갚고 나니까 이게 관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제 삶이 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관성이 이어져서 시드머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모을 때까지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절약할 땐 조금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저만의 이 절약의 철학을 구축해 나가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제 진짜 필요에 의한 소비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좀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니멀리스트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계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자 과장님 중에서 저랑 친한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그 여자 과장님이 이제 남편 따라서 해외 주재원을 가시게 됐어요. 네, 해외 주재원 가시게 되면 미리 그 짐을 다 보내놓거든요. 미리 짐을 다 외국으로 보내놓은 상태로 한 2, 3주일을 그냥 더 사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과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이제 몇몇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이렇게 딱 방문을 했는데 텅 빈 집에 액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빛이 탁 들어오는데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텅 빈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바닥에서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고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물건에 갇혀서 지내고 내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공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를 콱 맞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삶의 철학을 미니멀리스트로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물건을 이렇게 사서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너무 좀 드라마틱한 변화라서 혹시 그 가운데 부작용이나 반작용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부작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컸어요. 그 기쁨이. 집에서 물건이 하나 둘씩 줄어들고 중고나라, 중고장터에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서 물건들을 많이 줄였고 정말 저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구도 없었어요. 침대랑 이런 것들도 내가 꼭 이런 게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작은 집이 이렇게 비워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솔로였고 혼자 살았고 자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또 남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좀 어떠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세요? 네. 제가 저희 집이 거실이 그 여자 과장님 댁에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액자 하나 놓여져 있고 소파 하나 있고 TV도 없고요. 거기에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시구나. 여전히 그런 미니멀리스트의 삶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저와 이제 다른 취향이에요. 남편이 약간 맥시멀리스트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의 취향을 좀 존중을 해주고 너의 그 방향도 좋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집을 인테리어 하는 것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 남편은
이제 남편이 필요한 건 남편 방에 이렇게 어, 잘 있고, 그 대신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거실이라든지 야. 제가 이제 활동하는 그 구간은 미니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 그 변화와 기쁨이 진짜 크셨나 봐요. 네, 너무 공간에 대한 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꿨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니멀리스트로 네. 살아도 약간 좀 극단적이다? 네. 그래도 이제 생활은 된다는 것이죠? 생활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더 네, 좋아지시고. 왜냐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굉장히 옷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저기서 뭐 지하 상가 같은 데서 이렇게 사기도 한 옷들도 있고 명품 옷도 있고 옷더미에 거의 깔려서 살았을 정도였어요. 옷이 굉장히 네. 많았고 소품들도 많았는데 그런 옷들 중에서 제가 정말 잘 입는 옷만 남기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제 삶이 너무 간결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뭐 입을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뺏기고 이렇게 옷 정리하는 것도 많이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물건을 결국 못 찾아서 또 사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절약이 된 게 아니라 물건과 함께 시간도 같이 절약이 됐고 그 시간이 절약되면서 저한테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을 읽을 시간들이 생겼죠. 그럼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선순환의 고리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야, 소비통제를 진짜 제대로 표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번에는 이제 약간 첫 돈 공부라고 쓰셨는데, 다음번에 그 미니멀리스트 쪽으로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저자분 한 명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그분 책을 봤을 거예요, 제가. 곤도마리예요, 곤도마리. 네. 그러시구나. 네, 웬만한 그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들을 섭렵하면서 그랬어요. 네, 그런 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저한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요. 네. 그래서 그 미니멀리즘이 이제 소비 통제랑 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축도 하고, 그래도 이제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이 또 궁금한데, 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 장점은 월급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단점은 뭐였냐면, 당시가 상황이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어요. 뭐 2012년, 13년, 14년 이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렇게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장기 저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투자 관련돼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그런 믿을 만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동산도 사지 말라고. 그랬고 뭐 예금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예금만 했어요. 그래서 예금 이렇게 통장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예금 풍자 돌리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계속 이제 예금만 하면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제가 빚을 3천만 원 갚고 4, 5천만 원 시드머니까지 모으는 데까지 걸렸던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미니멀리스트로서 이렇게 실천도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좀 투자의 지식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의 지식들, 얕은 지식이지만 그 얕은 지식을 토대로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종잣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쯤 모였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저는 정말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만약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또 종잣돈을 모아봐라 하면 저는 지금처럼 그때처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금 적금으로 하는 것보다 뭐 ETF 좀 안정적인 ETF 계속 사서 모으는 방법도 있고 그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그런 주식을나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이나 계속 한 주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있겠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 떨어질 때조차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더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도 저는 주식이나 ETF를 가지고 꾸준히 예금처럼 적금처럼 모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면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많고 적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더 좋은 종잣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잖아요.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럼 그 방법을 토대로 월급에서 오는 그런 좀 부족감을 더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250 정도 버시는 분이라면은 뭐 생활로 100에서 150 정도 나가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뭐 한 50% 정도를 주식에 넣는 건가요? 저라면 집중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어. 제가 또 했던 실수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처음에 투자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중국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2015년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중국 주식을 하면서 해외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한 20개 정도 주식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그 와중에 금 ETF를 했었고요. 석유 ETF도 했었고요. 예금도 했었고요. 네, 적금도 했었고요. 언제 다 하셨네요. 현금도 있었고 달러도 있었어요. 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야. 투자를 했었는데 다행히 보험은 없었네요.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았냐라고 돌이켜보면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한 것들 다 정리하고 집중 투자로 돌아섰는데요. 시드머니가 아직 뭐 수억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산 투자는 누구를 위한 투자냐면요. 이미 자산가이신 분들을 위한 투자예요. 돈을 뭉칫돈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킬 게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산 투자를 아직 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킬 게 없는 분들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한두 개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거든요.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폭락하면 그 폭락하는 상황에 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때 더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드머니가 수억이 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 투자를 가셔서 이렇게 목돈을 좀 만드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라. 그리고 이게 돈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좀 반작용이 있냐면요. 저는 마음이 분산되더라고요. 주식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분산돼 버리니까 제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본업이잖아요. 회사 일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투자가 본업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투자가 본업이 아닌데 본업을 잃을 만큼 그 투자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도저도 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두 개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또 한두 개 종목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거 되게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두 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좀 아마추어의 감을 믿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투자의 지식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입관과 편견들이 가로막아서 투자에 굉장히 많이 힘드신데 그 아무 지식도 없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심플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사서 모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한 개의 종목만 선택할 수 있고 내 전 재산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5년 동안 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국내든 해외든 뭐 단 한 개의 종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비싸더라도 진짜 시가총액 1위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도 이 방식을 추천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이상한 종목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예를 들어 20대고 아직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뭐가 시가총액인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얕은 수준의 공부라도 좀 하셔서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어떤 건지 좀 공부를 하시고 세계 시가총액 톱 5 내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서 그 주식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정도 골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한 개가 굉장히 이상한 종목일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우량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두 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도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그 여유 자금을 한두 종목에 50만 원, 한두 50만 종목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도 괜찮고 한 종목은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두 종목 정도까지로 해서 그렇게 계속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막 시세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세 차익은 제 사전에 시세 차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왜 시세 차익이 없는지 말씀드릴까요? 좋은 주식을 정말 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애플이 한 지금 17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플이 170불이라면 애플 좋은 주식이잖아요. 하락하면 170불에서 0불이 되겠죠. 근데 상승하면 그 천장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주식의 천장은 없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20% 오르면 팔고 뭐 몇 퍼센트 떨어지면 사고 이런 규칙을 세우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규칙을 세워야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충분히 좋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170불이더라도 만약에 다음 달에 뭐 한 150불 떨어지면 그냥 어차피 또 우량한 기업이니까 네. 뭐 싸니까 더 한 네. 주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더 사는. 네네. 그렇게 하면 또 단가도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아.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또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해요. 음. 그 기업을 좀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많은 주식 전문가분들 되게 반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너무 사랑을 빠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에 좀 빠져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에 네. 안 빠지면 야. 그냥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떨어져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강렬한 믿음과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떨어진 상황 더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세계 시가총액 톱 5, 톱 10, 그 내에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딱 하나 기사가 떠오르는 게 네. 그 국내 주식에서 네.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네. 고점 찍고 한 11개월 정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에 네, 좀 네. 반등하고 네. 그동안 이제 동학 개미들 소위 그분들이 많이 집어 던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개월 됐을 때. 네네. 그거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랑에 빠졌으면은 네. 더 샀을 거고. 네네.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테슬라. 테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 테슬람이라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테슬라와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과정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그런 1년, 2년 동안에 삼성전자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끝끝내 참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태맨 외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한 기업에 대해서 좀 그런 애정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에 올인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믿음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줏대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내던져요. 혹시 그 올해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면은 네. 좀 버티기도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배당 같은 요소는 고려 안 하시나요? 저는 배당 크게 고려 안 해요. 그러세요? 네, 배당을 제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들 중에서는 그 배당이 이렇게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이 좀 깎인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아주 폭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있는 그 세계 초우량주 중에서 최고의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세계 시가총액 톱 5 기업 중에서 봐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배당을 주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배당을 주는 대신 그 배당을 가지고 우리는 유보이익으로 남겨놓고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배당을 주는 대신 위기가 왔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코로나 위기 때 그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당을 주는 거 말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배당에 너무 연연하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쪽도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배당보다 더 효과적인. 네, 효과적인 건 그 주식 자체, 본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시가총액 뭐 5위 또는 10위 네. 이 정도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정도 안에서 고르면 될까요? 그 정도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정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주식 고르시면 돼요. 저 그렇게 잘 버티는 기업이 저도 있거든요. 네. 아마존이 굉장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버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그 이후에 많이 오르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좀 믿음이 가는 주식이 종목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변동성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테슬라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워렌 버핏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되, 너무 많은 종목으로 벌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심란해지고 내 본업에 충실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으로 한 6억 정도. 네, 지금 6억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6억 정도가 됩니다. 야, 그 5억 6억을 굴리시는데 겁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에 만약에 제가 한 푼도 없다가 하늘에서 5억, 6억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한다면 좀 겁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10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갑자기 다가온 목돈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정말 조금씩 성장해 왔었어요. 아, 그래도 5억에서 만약에 뭐 한 5%, 10%만 떨어져도 맞아요. 몇 천만 원에서 막 1억은 아니 50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5%, 한 1%만 떨어져도. 그렇잖아요. 그거 괜찮다는 느끼는 거잖아요. 네,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저는 아예 주식창을 보지 않아요. 주식창 저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요. 아, 그러세요? 네, 엄청나죠. 아, 그러면 월 수입이 생기면 그냥 계속 정액으로, 네. 적립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대단하시네요. 월급쟁이일 때는요. 5억 이렇게 있고 변동하고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그걸 보면은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안 좋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본다는 것 자체가 제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지거든요. 오를 때 막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럼 또 더 막 이렇게 사야 되나 막 그러면서 조바심이 많이 들어요. 떨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저는 보지 않는 걸로 다 해결해요. 어차피 좋은 기업이면 저보다 더 위기 관리 잘할 거거든요. 한 국가보다 더 위기 관리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주식 방송 되게 많잖아요. 아, 네, 많아요. 진짜 뭐 애널리스트 분들 다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송은 혹시 이렇게 막 공부하시거나 들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제가 가끔 뭐 듣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가끔 듣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뭐 신과 함께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경제 해안 있으신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역사 이야기도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듣는데 뭐 글로벌 시황 이런 거 전혀 안 듣고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시시각각 뉴스 안 봐요. 뉴스를 보기보다 오히려 그냥 신문을 보면서 지나간 거를 이렇게 글로 보는 게 좀 더 마음이 안정적으로 제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매도 아니네, 매수. 매수를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과거에는 했었어요. 월급쟁이에서 계속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살 때만 들어가서 봤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또 운이 좋았던 기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살 때마다 주식이 한 달에 이렇게 보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제가 몇 개월 동안 주식을 안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돈을 지금 당장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으면 저는 주가창을 아예 보지 않고 한 길면 3개월씩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왜냐면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개인 사생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제 삶에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을 안 봐도 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올라 있더라.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렇게 시시각각 공부하고 막 방송 듣고 계속 시세창 보면서 뭐 주가 흐름 보고 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투자 수익률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투자 외에 본업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른 이제 또 가정도 있으셔야 되고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건데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되느냐. 그게 돈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처럼요. 아니면 정말 초 단위로 대응을 할 수 있거나. 근데 둘 다 지금 안 되잖아요. 뭐 당장 회의 들어가면 어쩌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월급쟁이 분들께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추어 투자자의 장점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좋은 주식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관적으로 선택한 종목을 존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 거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상사가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자금이 차입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입금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을 선택할 때 그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투자자를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목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빨리빨리 초단위로 대응을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개미 하잖아요. 그 개미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에 대응해서 그걸 어떻게든 그 분야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걸 개미라고 해요. 그 비슷하게 주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개미도 아니고 주린이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랑 완전히 별개로 저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필요도 없고 주린이가 될 필요도 없어요. 야, 네. 아니, 말씀을 듣는데 뭔가 되게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러시면 아까 그 10개의 그 기업들 언급해 주실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좀 해외 미국 기업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좀 여쭈고 싶은 게, 이제 또 삼성전자에 계셨고 또 국민주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도 이런 그 바운더리에 좀 포함될 수가 있는지. 저는 삼성전자 주식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몇 년 후에는 국내도 세금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뭐 세금이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국내에서 내가 단 한 가지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단연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발을 뻗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삼성 내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세랑 거리두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아무리 두려고 해도 자꾸 소식들이 들리고,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지금 매출 현황,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삼성전자 주식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고 좀 접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내부자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삼성전자 직원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뵙는데, 이제 제 베프들은 어디에 있냐면 영업팀, 마케팅팀, 뭐 기획팀, 인사팀 이런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고급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기획팀은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팀은 정말 그런 게 왜냐면 사업부장님 보고 자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최신 그런 이슈, 트렌드 같은 거 굉장히 빠삭하고요. 지금 우리 투자 현황 같은 거나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경쟁사 정보도 빠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서 되게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기획팀에 있는 제 친구 중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았던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내던질 만큼 굉장히 많이 상심을 했던 지인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너무 좀 화가 나. 주식이 떨어진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의사결정이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인 예측은 사실 다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의사결정은
맞아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인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렇구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잘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든지. 하지만 그 삼성전자 내부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내부자는 항상 네. 유리한 건 아니군요. 근데 한 분 좀 특이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완전히 좀 색깔이 달라요. 제조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고요. 90년대에 입사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 주식 자사주를 받고 뭐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네. 당시에 임직원분들께서. 그 자사주를 받아 놓으시고 어떻게 파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아, 진짜. 여사원분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진짜 십몇 년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야. 십몇 년이 뭐예요? 98년도니까 지금 와, 그럼 20년? 네.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고는 제가 이렇게 딱히 성공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분 진짜로 다니시면서? 네. 지금도 다니시면서? 네, 지금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 그렇구나.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인데 아마 그 한 분뿐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진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전자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셨고, 네. 이분은 사실 그 매매 이런 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하는 걸 몰라서. 네. 정말 그런데 우량주를 그냥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결과론적인 네. 수도 있지만. 네,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고,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와,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군요. 네, 그렇게 뭐 그분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요. 야, 그래서 그 우량주 장기 투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실 생각이시고 네, 특별히 네. 변화는 없으신 거고. 네, 저는 이 방식대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200권, 300권 뭐 그렇게 읽으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거는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단기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았으면 그 세상에 정말 브레인들과 함께 일하는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하나를 사서 30년 동안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저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량주 말고 세상이 인정한 초우량주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전략은 계속 고수를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뚝 나오잖아요. 그럼 우량주도 뭐 계속 우량주는 아니다. 주의를 봐라. 그러니까요. 주의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렇게 폭락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도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런 버핏 GE 주식을 2017년도에 매각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2010년도 정도에 그 아이폰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뭐 회계 부정동이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의가 폭락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게 한 2008년 이후로 계속 됐었는데 뭐 사실 그 기간 중에도 폭락했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아서 또 매도해서 또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조급한 게 문제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5년 이상 만약 장기 투자를 했으면 많이 올랐을 거고 거기서 뭐 떨어져봤자 뭐 20%, 30% 떨어져봤자 뭐 반토막이 돼봤자. 네.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테마다 한번 돌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 같은 거.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좀 혹하지 않으세요? 조바심 나죠. 네. 저도 그렇죠. 네. 분명 그렇고 그런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 나오면요. 혹해요. 네. 나도 100배, 200배를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혹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투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좀 세상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자산이라고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저는 그럴 때 들어가요. 너무 초반에 들어가서 100배, 200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안정을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태계가 좀 확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그거 다 올랐어 이럴 때 저는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다 올랐다라고 해도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의 그렇죠. 상승 여력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은 이미 오른 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세요? 네. 혹시 암호화폐도 하시나요? 암호화폐 지금은 네. 정리했지만 과거에 좀 크게 했었죠. 그죠. 아까 책에서 네. 좀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신 거죠? 근데 그건 좀 망한 투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2년 6개월 존버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벌었을 텐데 그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잖아요. 기간 대비로 봤을 때. 네, 기간 대비로 봤을 때. 제 투자금이 1억 4천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6천 벌고 나온 건데 그 기간 존버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년 6개월을요. 왔다 갔다 하나요? 진짜? 장난 아니었고요. 1억 4천만 원이 한 6천만 원이 되는 것까지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까지를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수익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런 거면 적금이나 예금을 하지 싶었을 만큼 좀 기회비용의 상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또 그 암호화폐도 하셨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결국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 우량주 장기 투자예요. 돌아 왔지만 결국에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도 우량주 장기 투자였고 이제 지금 또 돌아와 보니까 결국에 내가 지속 가능한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렇게 우량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일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은 주식 투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걸 분석하고 하면 기관 투자자가 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월급쟁이인데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회사 본업도 집중 못 하시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다 그냥 놓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부동산 쪽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그 일반 개미라고 얘기를 하면 개미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아까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상에서 좀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존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좀 갖춰진다고 하면 기관 투자자랑 뭐 경쟁 아닌 경쟁을 이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네, 맞죠. 경제학 원론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좀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매분 매초로 이렇게 굴리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 수익률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수십 년치를 보면 ETF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 원론 책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사람들이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좀 제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는 쪽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서 모으는 걸로 한 5년 정도 우량주를 하게 5년 되면 이상 5년 하면 이상 좋겠다.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게 물론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존 주식으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애플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다라고 하면 아마존 다 매도하시고 애플 주식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자산, 내가 더 마음 편할 수 있는 자산, 나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나타나면 그걸로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5년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고 그렇죠. 5년은 상징적이고 5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징적이고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대신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이제 뭐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한두 달은 아니라는 거죠. 1, 2년? 1, 2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보고 마음 편하게 가세요. 왜냐면 세계 시가총액순위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구간권 내에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주식인 거예요. 그거 굳이 이렇게 팔아서 빨리 시세 차익 누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 환율, 네. 금리, 네. 테이퍼링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시적인 정보들은 좀 어떻게 다루시나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경제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거시적인 그 지표를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저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좀 약간 뭐 경제 덕후여서 그거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게 투자랑 어떤 연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돈과 심리예요. 근데 금리는 돈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의 양이 많고 적고를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가장 큰 요소예요. 근데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이 다 오르겠죠. 근데 금리가 높아져서 시중에 돈이 적어요.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하겠죠. 이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금리가 올라요.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요.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예측돼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냥 내 현금 보유율을 조금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되지 금리가 뭐 3%에서 4%로 올라가는 그 어떤 임계점에서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투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현금 보유 조금 높이는 게 좋다. 이 정도는 그냥 커먼센스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암호화폐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변동성도 심하고 막 8천만 원인가 뚫었다가 또 막 4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쵸. 근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좀 여기에 대해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실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었냐면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네.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었을 때가 2018년 5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비트코인 단가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가 근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다가 2천만 원을 뚫고 가다가 50% 이상이 폭락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50%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했으니까 이미 폭락은 끝났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2년에서 3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한 4-5배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 투자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떨어졌어요? 제가 사면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1000만 원이던 비트코인 막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적지 않은 돈을 했거든요. 34살, 그러니까 30대 이렇게 33, 4살 때 정도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때 젊은 나이에 1억 4천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2년 정도 후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서 제가 거의 좀 얼마간 우울한 상황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제정신을 찾고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점검하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서 2년 6개월 정도를 버텼어요. 근데 2년 6개월 정도를 버티니까 그 와중에 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 제가 샀던 것보다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오르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비트코인 하나당 1600만 원 뚫고 또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엄청나게 코로나 때 하락해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8월 정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수익이 좀 났었어요. 1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하지만 그 2년 6개월을 제가 존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이거 이제 좀 조급함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왜 2년, 3년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며 왜 그게 이미 충분히 폭락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후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왜냐면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수요자는 점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수요자가 점점점 좀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비트코인은 보고 그게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주택 1비트코인? 그 말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1비트코인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만약에 월급쟁이고 지금 그렇게 좀 불안정한 투자도 한 개 정도는 내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1비트코인 투자해 볼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네, 그럼 지금 6, 7천만 원 정도 정도 할까요? 할까? 네, 그 정도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만, 대장주만. 그게 약간 그 주식 한 만약에 5억 정도 굴린다고 네, 하면은 거기에 한 뭐 바이오 이런 거 좀 조언 주시는 분들은 한 10%만 담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10% 정도만 어. 뭐 비트코인에 해보실 수가 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정말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요. 네. 시세 롤러코스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멘탈만 잘 잡으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롤러코스터에서 오는 그 감정적 소모를 보상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긴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진짜 전 재산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너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5% 10% 정도면. 네,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으실까요? 진짜. 네. 그렇게, 그러면 약간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비중을 조절하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 또 유명하게 보신다.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주진 저자님께서 그 또 주식으로도 자산을 많이 굴리셨는데 부동산 투자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떻게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은 제가 좀 망했어요. 그랬어요? 네, 부동산 제가 세 채 소액 투자로 도전을 했었어요. 그 지방 소액 투자를 했었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시점은 한 2017년 후반기 정도부터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계속 했었던 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싸고 좋은 걸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데 좀 저평가된 거를 사서 내가 한 2년 정도 후에 이거를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은 정말 정반대로 했던 거예요. 주식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원칙이었던 반면에 부동산은 완전 좀 정반대였어요. 그냥 내가 저렴하고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익 창출을 빨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그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로 실패를 했었는데 오피스텔 투자를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저는 그냥 대충 했어요, 정말. 아무 정보도 지식도 없이 그냥 오피스텔을 사서 내가 월세를 받아서 그렇게 좀 월세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방이었고 점점 저물어가는 지역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좀 저렴했을 수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기에 접어든 그 오피스텔을 샀던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오피스텔 연식이 한 1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 문제도 발생하고 뭐 화장실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보일러 문제도 발생했어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데 그 월세 받으면은 이렇게 다 어디로 이자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뭐 수리하는 데 들어가거나 하면서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데 월세도 또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아요. 월세도 세입자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세금은 굉장히 따박따박 나와요. 계속 세금도 챙겨야 되고요. 저는 심지어 처음 오피스텔 살 때 취등록세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샀었어요. 취등록세가 한 4.8%인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주택보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로 제가 이렇게 샀을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던 그런, 뭐랄까요.
묻지마 투자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갭 투자를 했었어요. 제가 갭 투자를 했던 지역이 이제 청주랑 광주 이렇게 두 곳에 갭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갭이 적은 곳 위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갭이 적은 데는 또 갭이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데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그 당시에 분양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집을 찾아서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가 높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새 아파트 입주가 주변에 쫙 시작되면서부터 전세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많으니까 매가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전세가 났었어요. 제가 1억 6천에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 전세가가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갭 투자 영원. 진짜 잘하신 건데.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막 세금이나 뭐 복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결국 뭐 그래도 좋게 투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났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매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1억 2천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정말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어떻겠어요? 난리 났죠. 세입자는 자기는 전세를 1억 6천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가가 1억 2천, 3천까지 떨어지니까 세입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하면서 되게 피곤한 시간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 세입자 좀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매가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또 집 리모델링도 하고 하면서 돈도 또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매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마음 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전세 세입자가 나는 이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가면은 그 이후에 바로 또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그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텀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돈을 뺏어 줘야 되면은 그 다른 세입자 때 받아서 돈을 주잖아요. 안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월급쟁이가 1억 2천에서 1억 5천 돈이 어디서 나요? 네. 그럼 진짜 파산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다라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세입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그런 상황도 저는 겪었었어요. 그 너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마음 쫄리면 어떡해요? 전세가를 막 낮춰야죠. 전세가를 막 낮추면 어떡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월급 타서 이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도 못 사고 보너스 타서 다 주식도 못 사고 다 거기 부동산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투자의 손실이 많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 부동산 약간 부동산 제가 좀 느끼기에 그 주식에 비해서는 좀 그 불패론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해 주신 게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소수 케이스? 아니면 이제 주식에 되게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언론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덜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로 하셨을 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거주 한 채로 해서 내가 이제 몸빵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장기간 한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뭐 크지 않으실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또 안정감 때문에 투자 더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은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우상향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싸고 좋은 걸 찾아서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어요. 싸고 좋은 걸 찾아다니는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걸 명심하셔야 되냐면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싸고 좋은 걸 사시면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 싼 이유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개조하거나 리모델링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손품을 팔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더 멋지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그 권리 문제를 풀으시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잘 하시거나 세입자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지런한 투자자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소액 투자로 다주택자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워낙 승승장구하시니까 또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유행을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실거주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싼 걸 좋게 탈바꿈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랑은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손품 파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매주 주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제가 이렇게 세입자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저 이렇게 법률 이슈 이런 거 진짜 치를 떨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갖춘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였던 거예요. 그거를 그 세 채나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하고서 깨달았는데 이제 저는 근데 주식 투자가 맞았던 게 주식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나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지도 않고요. 내가 죄인이 될 필요도 없고 다주택자의 리스크도 없어요. 정치 이슈 같은 것도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게 이슈되지 않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자들은 좀 정치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저는 그게 너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시간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공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불패론이라는 것도 역시 실거주 한 채로 똘똘하게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같이 공부하던 그런 그룹들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네, 물론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부동산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적용을 해본답시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정리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사는 건 금방인데 정리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또 황금성이. 네, 부동산은 최대의 리스크가 매도가 안 될 때. 네. 너무 그렇구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싼 걸 사다 보면은 안 좋을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을 텐데요. 네. 일단 돈이 많으면 돼요. 네. 첫 번째, 돈이 많으면 되는 게, 연예인들이 부동산 천재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부동산에 꽂히라는 임장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뭐 입지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워낙 자본이 많으시니까 컨설팅을 끼고 그렇게 건물 투자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돈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사시거나 똘똘한 건물 하나를 사셔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부동산 불패를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 싼 걸 사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약간 관리 스킬이나 개선 스킬 네네네.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도 불패가 아니군요. 불패가 아닐 수 있죠. 네.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많이 보시기도 한 거고 소스케이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고. 네, 그런 분들.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대체로 진짜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막 새벽에 미라클 모닝 막 외치시고 이런 분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열정을 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하시려고 이렇게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그런 결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저랑 안 맞았을 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싣고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주식 투자만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부동산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실거주 한 채 투자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굳혔고 지금 실거주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그 실거주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1주택은 비과세도 되고. 네, 1주택으로 계속 해나가려고요.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부동산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갑자기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요즘 보고 계신가? 저도 그런 부동산 분위기를 좀 눈치를 챘는데 그 부동산 분위기 눈치를 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렇게 부동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부동산 분위기를 보는 거는
네이버에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되게 현재 시황이나 그런 느낌들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 변곡점을 굉장히 잘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데서 저도 들어가서 보면서 부동산 분위기를 보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요즘은 확실히 조금 수도권에서 비인기 지역은 금매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냐면요.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특히.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그 다주택자분들이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개불했으니까. 네, 근데 과거에 전세 대출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권에서 전세 대출만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값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사실 그거를 건드렸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실거주자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걸 가장 좀 나중에 밀어버렸던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전세 대출조차도 어려워지면서 그런 이제 다주택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서브 주택들, 나머지 주택들 팔면서 똘똘한 한 채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갔고 실거주 투자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런 하락기가 오면 그 수도권의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는 저는 전세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는 계속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인기 지역은 점점 그렇게 꺾이겠지만 인기 지역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져봤자 한 10%, 15%가 맥시멈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그걸 막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똘똘한 한 채로 분위기가 다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똘똘한 한 채를 막 던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요. 그리고 우리 정말 어려웠던 그런 IMF 상황이나 뭐 서브프라임 상황 때 돌아와 보면요. 그때 주택 가격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 보면 많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던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되게 대형 평형의 막 언덕에 위치해 있고 또 약간 나홀로 아파트고 이런 곳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그 입지가 좀 괜찮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대형 단지가 좀 자체가 큰 규모인 경우에는 매가가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고민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게 좀 지금 분위기 꺾인 때 만약에 좀 시드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매로 나온 거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비치실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또 떨어질까 봐 못 사고 그럼 실거주 주택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걸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거주 주택에 대한 거는 저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실거주는 필수제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좀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투자의 관점만 봐서 단기적으로 10%, 15% 떨어지는 거 그거에만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매가 10%, 15%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거주 없을 때 오는 그 전세에 대한 불안정감. 전세가 또 어떻게 될지가 내 운명이 집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안정감이 있고 또 이렇게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사 다니면 또 아이 학교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 거, 바꿔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결국 자산은 우상향하잖아요. 좀 긴 기간을 두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매가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실거주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현재 시드머니가 있다면 그리고 대출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먼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지만 돈이 없다면 모으시면 된다. 주식 투자로.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미혼이다라고 하시면은 좀 주택 구입 서두를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네, 기혼이신 분들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거를 사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는 것도 한 15% 정도는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하게 마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고 거기에서 오는
실거주 안정감에서 오는 게 그 10% 15%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제 가치관은 그래요. 하지만 이제 집에 그렇게 큰 돈을 깔고 앉는 건 절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건이 좀 만들어지면은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투자로서는 좀 지금은 분위기가 좀 그렇죠. 투자로서는. 투자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고. 다주택 원래 소액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면 채수를 늘리는 거예요. 채수를 10채, 20채 늘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쌓아가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다주택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1거주 2주택 일시적인 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지금 하시기도 불가능하신 상태일 거예요.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거주 주택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리하게 막 연끌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주식 그런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무리하게 연끌하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무리하게 연끌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연끌해서 실거주 주택을 마련을 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그 연끌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연끌이 가능하실 거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실거주 주택은 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또 이어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주식과 부동산을 왔다 갔다 양손잡이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저자님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느긋한 부자와 부지런한 부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약간 아까 그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긴 했는데, 제가 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네네. 맞고요. 이제 느긋한 부자, 제가 꿈꾸는 느긋한 부자는 뭐냐면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물잔이 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물이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럼 그 물잔이 막 흔들리면 그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물잔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물잔이고 그 물이 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느긋하지 못하고 막 굉장히 조급하고 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돈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느긋한 게 저는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느긋한 부자로 주식 투자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느긋한 부자 쪽은 아니다. 나는 좀 부지런한 쪽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주식 투자로서 부지런한 부자는 어려워요. 주식 투자로서 부지런한 부자는 어렵지만 부지런한 부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하고.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관리나 치밀하게 개선하는 스킬. 그렇게 개선하는 스킬로 가셔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느긋한 부자를 지향하고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제 나름의 삶을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느긋한 부자, 부지런한 부자, 야,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시고 주식 투자는 이제 느긋한 부자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고, 더 적합하다. 실제로 느긋한 게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느긋함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2022년도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제 금융자산 중에서 한 20% 정도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로 굴리는 돈이 적지 않은데 거기서 20%를 현금으로 보유한다라고 돈이. 하는 거는요. 굉장한 큰 기회비용이 상실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2022년도까지는 상승기라고 많이들 예측하시는데 그 와중에 그 20%나 현금으로 보유한다라는 거는 그 정말 투자 기회에 너무 좋은 걸 상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또 제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 현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평화는 그 주식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정말 한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또 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던 현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앞으로 좀 가보려고 202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느긋해질 수 있고 더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리는 투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이 어깨에서 머리 여기가 이제 2022년 요거는 덜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저는 그거는 좀 내려놨어요. 왜냐면 저는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단기 투자로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은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그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그 느긋함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고 내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2022년을 그렇게 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오늘 조사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주식, 부동산 또 그 20대 후반까지의 그 소비에 좀 빠져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의 철학을 갖게 되셨는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재미를 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웅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투자,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200권, 300권 계속 쭉쭉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게 더 좋고 그 대신 긴 시간을 바라보는 게 더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200권, 300권 읽으면서 돌아갔지만 그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좋은 투자의 정석을 아시고 그 방식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시고 하다 보면 그게 힘든 구간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위기가 온 중에 그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이렇게 초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 투자의 정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월급쟁이 첫 돈 공부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와중에 정말 엉망진창인 삶도 많이 거쳤어요. 네, 그 와중에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좀 정돈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와중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 희망도 없고 이렇게 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삶이 엉망진창일까,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부동산도 실패하고 하면서 그거 수습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정돈을 해서 네. 그래서 진짜 시간 나시면은 꼭 한번 책 읽으면서 또 한조주 전자님이 지금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이쯤에 굉장히 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었고 그때 제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 문제도 돈 문제였지만 이제 빚도 좀 많은 상태였고요. 빚이 많고 그렇게 정신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회사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안 되니까 상사와의 관계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점점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게 이제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근데 그때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그때 큰 문제는 바로 빚을 청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문제들은 됐고 일단 빚 청산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빚 청산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점점 갚아 나갔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회사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회사에 일 열심히 하니까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 하면서 제 삶이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만약에 돈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실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너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인지 생각하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시면서 좀 열심히 사시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생이 되실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를 쓰신 한주주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